50년을 한 사람을 위해 살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정미순, 72세입니다. 아침 밥상에서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핀잔받았어요. 저녁마다 남편의 눈치를 받고 자신의 이름보다 그 사람으로 불리는 게 더 익숙했어요. 50년간 침묵 속에서 산 그녀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남편을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을 찾으러 가기로. 72세의 나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월급 180만 원으로 생활하고 빚은 계속 늘어나고 가족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그녀는 결국 바닥에 누웠습니다. 자유는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그 지옥을 헤쳐나가면서 난 비로소 나를 만났어요. 72세의 나이에 시작된 진짜 인생의 이야기. 황혼이혼이 미친 짓인지 용기인지 당신이 판단해 보세요. 1970년대 초 서울 강북의 작은 신혼집에서 시작된 한 가정의 이야기. 정미수는 21살의 꽃다운 나이에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김재훈의 아내가 되었다. 그 시절 그를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서초동 쌍촌 아파트의 넓은 거실, 외교관 부인처럼 고급진 차림새, 남편의 동료들을 대접하는 일들이 정미순의 인생 전부였다. 하지만 행복은 유통기한이 있었다. 50년간 정미수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숨을 죽이며 살아왔다. 남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웠다. 아침 밥상에서 반찬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것도 못하냐는 핀잔이 돌아왔다. 저녁에 손님을 대접할 때 남편이 원하는 인사가 부족하면 남편 구실도 못하는데 아내 구실은 사지 마라는 모욕이 이어졌다. 자녀들이 어릴 땐 아이들이 엄마를 지켜준다는 생각으로 견뎠다. 아들 재중이가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에서 엄마, 아빠 싸우지 말아요 라고 쓴 글을 읽을 때도 정미수는 웃음으로 넘겼다. 딸 정은이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심한 스트레스로 고생할 때도 정미수는 남편의 신경을 쓰느라 딸의 손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독립하자 남은 것은 철저한 고독이었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독립하자 남은 것은 철저한 고독이었다. 집에는 남편과 정미순만 남았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아침밥은 침묵으로 먹었고 저녁밥도 침묵으로 지났다. TV는 남편이 보고 싶은 것만 켜졌다. 정미순의 드라마가 방송될 때면 남편은 저런 허무한 걸 왜 봐라고 했다. 영상물실에서 남편이 보는 영화나 다큐멘터리 소리는 항상 크게 울렸다. 정미순이 조절해달라고 하면 내 집이고 내 돈인데 멀리라고 대꾸했다. 여행을 가서도 남편은 정미순과 함께 사진을 찍지 않았다. 혼자만 명소에서 웃는 얼굴을 담았다. 친구들 앞에서도 우리 집사람이라고 부르며 소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정미순의 이름을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일이 더 많았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정미순. 그의 코 고는 소리가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었다. 50년을 매일 같은 방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며 지냈다. 남편의 꿈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고 정미순의 꿈은 희미해져서 자신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정미순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봤다.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이 몸이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고등학교 동창회 때 만난 친구 명희는 이혼 후 혼자 여행을 다니며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명희의 얼굴에는 무언가 빛이 나고 있었다. 그때 정미수는 깨달았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은 자신이 잠가두고 있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 이 생각이 정미순의 가슴을 뛰게 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불안으로 바뀌었다. 72세의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재훈이가 요새 나한테 뭐라도 물어봐 줄 수 있어? 오늘 어땠어? 라든지 아니면 뭐 하고 지냈어? 이런 말이라도 대답이 없음. 아, 몰라. 그냥 밥 먹어. 밥이 계란말이 먹으면 좋아하잖아. 계란말이 구웠어? 2022년 4월 정미수는 암 진단을 받았다. 위암 초기. 의사는 수술하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지만 60대에는 암이 무서운 질병이었고 70대에는 그 이상이었다. 남편 김재우는 병원에 딱 한 번 왔다. 진단을 받던 날.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딸 정은이 물었다. 아빠한테 말 안 했어? 말했어. 근데 뭐, 바쁘대. 수술 병실에 누워있던 정미수는 생각했다. 죽음 앞에서 삶이 명확해졌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남은 인생이 5년이든 10년이든 혹은 20년이든 그 시간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수는 없다. 수술 후 회복 기간, 정미수는 집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달았다. 남편 김재우는 정미순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손을 잡지 않았다. 영상물을 보고 있었다. 아내가 고통 속에 있어도 리모컨의 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이 통증이 아직도 심해? 이런 말도 없었다. 대신 밥 먹을래? 화장실은 자기가 가겠어? 라는 기계적인 질문만 있었다. 딸 정은이는 화를 냈다. 아빠, 엄마가 암이야. 암. 조금 신경 써주면 안 돼? 김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영상물을 켰다. 그 순간 정미수는 깨달았다.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할 수는 없다. 50년 동안 기대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남편은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 아니,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관심 자체가 없었다. 정미수는 그저 그의 삶을 돌보는 도구일 뿐이었다. 회복되는 와중에 정미수는 몸몸 한 가지를 준비했다. 밤사이 몰래 핸드폰으로 검색했다. 황혼이혼, 이혼 절차, 변호사 상담. 딸 정은이에게 처음으로 말했을 때 정은이는 놀라서 목이 나왔다. 엄마 진짜?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울었다. 딸의 눈물을 보며 정미순도 울었다. 하지만 정미순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분노였다. 50년을 버린 것에 대한 분노였고 자신을 무시한 것에 대한 분노였으며 동시에 그토록 오래 자신을 무시하도록 둔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변호사 사무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정미수는 떨렸다. 진짜 이렇게 하는 걸까? 변호사 이준호 55세는 차분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재산분할에서도 50년간의 가사노동을 고려하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암 진단 이후 남편의 방치도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미수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라는 생각을 했다. 엄마 이제 모르겠어. 엄마도 피곤해. 목이 메임 50년을 이렇게 살아봤고, 이제는 엄마, 마음대로 살고 싶어.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정신 차렸어. 훨씬 더 전에 이렇게 할 걸. 정미수님, 당신은 충분히 이 결정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며 일구신 가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건강 상태를 보면 정서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남편분이 그것을 제공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가능한 거죠? 나이가 많아도 가능한 거죠? 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길었다. 변호사는 3개월이 걸릴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8개월이 걸렸다. 남편 김재우는 처음엔 황당해했다.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 다음은 화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뭐 했다고. 내가 모자라서. 난 회사에서 고생했고 너는 집에서 편하게 있었잖아. 그 다음은 무시했다. 하숙집처럼 집에만 들어오고 정미순을 보지 않았다. 심지어 3번째 법정 출석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신의 변호사만 보냈다. 변호사들 사이의 싸움은 수치스러웠다. 남편의 변호사는 피고인 여성이 남편의 경제적 능력에 기대어 사는 동안 충분히 누린 삶을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이혼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미순의 변호사 이준호는 목소리를 높였다. 50년간 가사노동을 수행한 것을 누린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강신의 의뢰인이 피고인 여성을 방치한 것도 있습니다. 암 진단 이후의 정서적 학대도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법정에서 정미수는 증인으로 섰다. 판사 앞에서 50년의 억압을 말해야 했다. 목이 떨렸다. 남편 김재우는 법정에 나타났고 정미순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였다. 하지만 정미수는 더 이상 그 눈빛에 겁먹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는 것이 더 중요했다. 남편이 제 의견을 묻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암 진단 후에도 안부를 물은 적이 거의 없고 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면서 혼자였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했다. 의뢰인은 경제적 능력이 충분했고 의료비도 부담했습니다. 정미순의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다. 경제적 지원만이 결혼의 전부가 아닙니다. 정서적 지원, 배우자로서의 관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판결은 정미순에게 유리했다. 법원은 정미순에게 남편이 축적한 재산의 30%를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약 1억 5천만 원. 정미순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아니었지만 충분했다. 남편은 끝까지 정미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은 상고할 거다라고 말했고 그것은 1년을 더 끌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정미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법정을 나오며 정미수는 웃음이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정미순의 변호사 이준호 50년간 이 공간에서 주인이 아니었던 경험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증인석에서 목이 떨리며
제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누구인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하든 그건 남편 도와주는 일이어야 했고, 나라는 사람이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난 열심히 번 돈이고 의뢰인이 그 돈을 벌기까지 피고인 여성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혼이 확정되던 날, 법원을 나오며 정미수는 정말로 자유다라는 생각을 했다. 50년 동안 바라던 자유가 드디어다. 햇빛이 따뜻했다. 딸 정은이는 축하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했다. 손주들도 할머니 축하해요라고 했다. 하지만 그들의 축하 속에는 뭔가 어색한 것이 있었다. 이혼한 할머니, 이혼한 엄마의 어머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누구도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정미수는 처음으로 혼자 집을 구했다. 서울 강남구의 작은 오피스텔. 월세 350만 원. 방은 하나, 거실은 작지만 자신의 공간이었다. 분배받은 돈으로는 전세금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1억 5천만 원. 그것을 들었을 때 정미수는 큰 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피스텔 월세만 해도 매달 350만 원이 나간다. 관리비, 식비,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이사 가던 날 정미순의 친구 명희가 도와주었다. 명희는 상자를 하나하나 열어보며 넌 이것도 가져? 이건 버려 라고 했다. 50년 동안 모은 물건들, 남편이 사준 가구들, 아이들이 어릴 때 사온 소품들. 얘, 새로 시작하는 거야. 옛날 것들 필요 없어. 넌 새 것들 사. 해보자니까. 첫 밤은 정말 상큼했다. 자신의 침대, 자신의 방, 자신의 공간. 정미수는 1시간을 그냥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봤다. 침착하고 조용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도 아무것도 없었다. 정미수는 웃음이 나왔다. 정말로 자유다. 하지만 밤 10시가 되자 문제는 시작되었다. 낯선 방의 천장을 바라봤을 때 느껴진 것은 자유가 아니라 버림받은 것 같은 불안이었다. 이 조용함이 너무 크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것 같은 느낌. 혹시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전화는 울렸다. 아들 재중 47세의 전화였다. 목소리가 불안했다. 엄마, 밤이 무서운데 진짜 괜찮아? 집에 나가면 안 돼? 엄마 있으니까 나도 좀 편한데. 정미수는 그 순간을 이해했다. 자신은 남편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아들은 아직도 엄마의 역할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정미수는 다시 그 역할에 빨려 들어갈까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목소리에 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것이 자유인가? 벗어나고도 또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이사 상자들을 보며 이것도 갖고? 이건 너 남편이 사줬던 가구 아니야. 버려 새로 시작할 때.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자꾸만 돌아보게 돼. 새로운 오피스텔의 침대에 누워 혼잣말로 자유야 왔어? 넌 왜 이렇게 무서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 침묵이 정말 좋아야 하는데 전화로 목소리가 불안함 엄마. 밤이 정말 무서워. 진짜 한숨 엄마가 없으니까.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들어 혼자 있으니까. 진짜 힘들어 전화 받으며. 응, 괜찮아. 엄마 괜찮아. 눈물이 고임 재중이 넌 왜 그래? 엄마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너는 너 혼자 잘 있어야 되는 거야. 황혼이 온
후 정확히 2개월. 정미수는 집을 나갈 이유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릴 필요가 없어졌다. 밤 10시까지 일어나 있을 필요도 없었다. 자유는 빈 시간으로 채워졌다. 처음엔 그 공간이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간은 공허함으로 변했다. 첫 주말, 정미수는 강남역 카페에 가봤다. 혼자 가는 카페는 쑥스러웠다. 30대의 여성들이 친구와 수다 떨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눈에 띄었다. 60대 여성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있거나 부부 중 한 명이 화장실에 가 있는 상황들이었다. 정미수는 모자를 깊숙이 쓰고 앉았다. 카페에 있는 동안 정미수는 자신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혼자 앉은 70대 여성. 누군가는 자신을 보고 웃는 것 같았다.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으로 봤다. 카페 주인은 1인석 어디 앉으세요 라고 했다. 그 말에 마음이 철렁했다. 1인석. 그 말이 얼마나 낯설게 들렸는가. 50년 동안 1인이어야 할 일이 없었다. 다음 주 월요일 정미수는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한국 무용반. 하지만 반을 구성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부였다. 남편을 따라온 아내들, 혹은 딸과 함께 온 할머니들. 정미수는 혼자였다. 강사는 이분 혼자 오셨네요. 괜찮아요. 저도 혼자예요 라고 했지만 그 말은 역설적으로 정미순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 수업 후 우리 남편 집에서 맛있는 밥 해줄게요 라는 말들이 자꾸만 귀에 들어왔다. 정미수는 그 대화들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다. 혼자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일이 없을 줄 몰랐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정미수는 마침내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배받은 돈만으로는 5년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았다. 더군다나 의료비가 예상보다 컸다. 암 수술 후 정기검진이 필요했다. 매달 검진비만 100만 원이 넘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72세의 나이로 교육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전자기기 사용, 응급처치, 치매 환자 대응. 하지만 정미수는 했다. 더 이상 버티지 않겠다는 결연함으로 요양원에서 일을 시작하자 현실은 더 냉혹했다. 월급은 180만 원, 집세 35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머지 170만 원으로 식비, 의료비, 생활비를 해결해야 했다. 불가능했다. 정미수는 카드 빚을 내기 시작했다. 한 달에 80만 원, 두 달에는 150만 원. 분배받은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땐 충동구매 같은 건 없었다. 아니, 있을 수 없었다. 남편이 그러지 못하게 했다. 뭐 하는 거야? 이런 걸 왜 사? 하지만 지금 혼자서도 돈이 남지 않았다. 매달 신용카드 청구서를 보며 정미수는 울었다. 자유와 가난은 동전의 양면이었다. 더 정확하게는 자유는 곧 가난이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최소한 돈 걱정은 없었다. 아니, 걱정할 수 없었다. 남편의 돈이니까 음료를 제공하며 1인석 어디 앉으시겠어요? 작은 목소리로 불편해하며 아, 여기 한숨 참가 자리요. 신청서를 받으며 72세 요양보호사 일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망설이다가 괜찮습니다. 예전에도 일해봤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 온 후 5개월 정미수는 알게 되었다.
자유는 혼자라는 뜻이었다. 남편과 있을 때는 최소한 누군가와 같은 공간을 공유했다. 밥도 함께 먹었다. TV도 함께 봤다. 목소리가 없어도 숨소리가 있었다. 지금 정미수는 정말 혼자였다. 요양원에서의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독이었다. 요양원에서 돌봐야 할 첫 환자는 78세의 할머니 박영이었다. 환자는 중기 치매였다. 매일 아침 아들 어디 갔어? 딸은? 언제 와? 라고 울었다. 아들과 딸은 석 달에 한 번 온다고 했다. 그 사이에 할머니는 거짓말에 기대며 살았다. 정미수는 손을 잡아주고 곧 와, 곧 올 거야 라고 거짓말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잠깐의 평온함이 찾아왔고 다음 날 아침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환자의 모습에서 정미수는 자신의 미래를 봤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인가? 자녀들이 석 달에 한 번 오고 그 사이에 거짓말로 살며 결국 요양원에 버려진 노인. 정미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자유로워진 게 맞나? 자유를 위해 가족을 버린 건 아닐까? 아니, 가족이 나를 버린 건 아닐까? 딸 정은이는 정미순을 초대했다. 주말 저녁 식사에 정미수는 기대했다. 손주들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정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다. 정은의 남편 박준호는 정미순을 대할 때 어색했다. 고마움이 없었다. 정미순이 음식을 도와주려고 하자 엄마, 괜찮아. 쉬세요 라고 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가 명확했다. 와서 폐를 끼치지 말고 쉬세요라는 뜻이었다. 손주 준호 14세와 유민 11세는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했지만 그것도 형식이었다. 밥을 먹을 때 할머니의 말은 잔란했다. 할머니, 스토리 봐야 돼 라고 했다. 식사 후 카톡으로 할머니에게 이모지만 보냈다. 정미수는 그 이모지를 보며 1시간을 침묵했다. 정은이는 엄마, 괜찮아? 힘들어? 라고 물었다. 정미수는 웃음을 지었다. 괜찮아, 너. 난 정말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더 나빠진 것 같았다. 정은의 남편은 정미순이 없을 때 더 편해 보였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였다. 이혼한 할머니가 집에 오면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아도 정미수는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의 일부가 아니다. 나는 손님이다. 그것도 그다지 환영받지 않는 손님이다. 밤샘 당직을 서던 어느 날 정미수는 요양원의 휴게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켰다. SNS에는 남편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남편 김재훈은 재혼했다. 60대 초반의 여성과 스포츠카를 타고 포항 해수욕장에서의 사진이었다. 남편은 행복해 보였다.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다. 정미수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봤다. 폰을 내려놨다. 눈물이 났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공허함 때문이었다. 남편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자신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단지 혼자라는 것만 다르게, 아니, 더 정확하게는 더 혼자가 되었다. 남편과 있을 때는 최소한 누군가의 구실을 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의 구실. 하지만 지금은
아무의 구실도 하지 않았다. 일하다 지쳐 집에 와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자고, 혼자 깬다. 자유는 저렇게 비어 있는 것이었나? 자유는 저렇게 무거운 것이었나? 정미수는 화장실에 가서 1시간을 울었다. 요양원의 휴게실, 화장실에서 아무도 자신이 우는지 모른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 아무도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지 않는다. 이것이 정미순이 원하던 자유였나? 이것이 자유의 대가였나? 곧 아들과 아들이 와. 응, 기다려. 할머니, 우린 이렇게 거짓말로만 살 수 있나? 정미수님, 편히 계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아, 괜찮아. 나는 한 입 먹고 싶은 건데. 핸드폰을 보며 할머니, 잠깐만. 나 스토리 봐야 돼. 핸드폰으로 남편의 SNS 사진을 보며 혼잣말로 저 사람은 벌써 새로운 사람이구나. 근데 나는 어디에 있는 거야? 눈물을 닦으며 난 이제 누구의 무엇이 되어야 하지? 황혼 이혼 후 정확히 1년. 정미수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월급은 여전히 180만 원이었고 빚은 400만 원을 넘어섰다. 더 이상 분배받은 돈도 남지 않았다. 매달 신용카드로 생활했다. 요양원 원장은 정미순을 좋아했다. 환자들이 정미순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박영희 할머니도 정미순이 보면 안정해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이 급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미순은 밤샘 당직을 자주 섰다. 당직비가 10만 원 더 나왔다. 한 달에 3번, 총 30만 원. 생활비에는 턱없이 모자랐지만 그래도 했다. 요양원 당직실의 침대는 불편했다. 환자 중 누군가 응급 상황이 나면 언제든 일어나야 했다. 정미수는 밤샘 후 아침을 맞이했다. 한 번 밤샘을 한 후 정미수는 요양원의 복도에 앉았다. 오전 10시. 모두가 활동하고 있을 때 정미수는 그냥 바닥에 누웠다. 등을 대고 천장을 보며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았다. 현장 책임자는 그냥 지나쳤다. 15분 정도 누워 있다가 정미수는 일어났다. 누군가 봤을 텐데 누가 묻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처량한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날 밤 정미수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죽기 전에 진짜 자유가 뭔지 알아야 한다. 더 정확하게는 자유를 살아야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 수는 없다. 정미수는 핸드폰을 켜서 구글에 검색했다. 황혼 이혼 후 다시 살기, 혼자 사는 법, 노인정, 프로그램. 그리고 발견한 것이 있었다. 노인정에서 운영하는 글짓기 모임. 글짓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모였다. 장소는 서초동 노인정. 정미수는 처음 가는 날 떨렸다. 또 다시 혼자일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노인정에 들어가자 다른 할머니들 68세, 76세이 이미 앉아 있었다. 5명 모두 혼자였다. 이혼한 할머니, 남편이 먼저 간 할머니, 독신 할머니, 자녀와 멀리 떨어진 할머니. 글짓기 모임의 진행자는 30대 초반의 사회복지사 나은경이었다. 오늘은 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써보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인생이 뭐였는지, 당신의 목소리로. 정미수는 처음 글을 써서
읽을 수 없었다. 떨렸다. 50년을 침묵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할머니 김옥심이 자신의 글을 읽었다. 나는 30년을 마누라 구실을 하다가 이제 나 구실을 한다. 그 한 문장에 정미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두 번째 모임 때 정미수는 자신의 글을 읽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내였다. 엄마였다. 할머니였다. 하지만 나는 정미순이 아니었다. 정미수는 어디에 있었나? 지금 내가 찾고 있다. 할머니들은 박수를 쳤다. 박수만이 아니라 눈물도 흘렸다. 사회복지사 나은경은 이것이 바로 글의 힘입니다라고 했다. 정미수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는 생각을 했다. 요양원 복도에 누워 혼잣말로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는구나. 내가 왜 여기 누워 있는지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네. 이게 자유인가? 이게 사회복지사 나은경 글짓기 모임에서 오늘은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써보세요. 당신의 목소리로 오랫동안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황혼 이혼 후 1년 6개월 정미수는 많이 변했다. 요양원의 일을 조정했다. 주 4일로 줄였다. 월급은 120만 원으로 줄었지만 대신 시간이 생겼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지경이었다. 빚은 여전했다. 총 450만 원. 상환하는데 3년 이상이 걸릴 것 같았다. 하지만 정미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도 자신의 삶이고 자신이 선택한 것이니까. 글짓기 모임은 정미순의 인생을 바꿨다. 아니, 정확하게는 정미순이 자신을 찾도록 했다. 매주 목요일 정미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50년의 침묵, 그 침묵의 이유, 황혼이혼의 순간, 자유의 무게, 고독의 깊이,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썼다. 사회복지사 나은경은 정미순에게 말했다. 정미순님, 당신 글 읽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다른 할머니들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여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세요? 정미수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위로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 3개월 후 노인정은 글짓기 모임의 결과물을 소책자로 만들기로 했다. 정미순을 포함한 6명의 할머니의 글과 이야기들. 제목은 우리도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였다. 500부를 인쇄했다. 지역 도서관, 문화센터, 다른 노인정에 배포되었다. 정미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책에 나가는 경험을 했다. 딸 정은이는 그 책을 읽었다. 엄마의 글을 읽고 울었다. 정은이는 정미순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엄마 글 읽었어. 미안해. 엄마, 힘들었겠네.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아. 우리 가족도 아들 재중도 같은 책을 읽었다. 재중은 엄마에게 찾아갔다. 정미순의 오피스텔을 처음 방문했다. 방문해서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 나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편했던 거구나. 정미수는 아들의 눈물을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아들과 딸을 버린 게 아니었다. 다만 자신을 찾을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권리가 아이들도 바꿨다. 72세의 정미수는 이제
조금씩 웃음이 난다. 요양원에 가기 전 노인정 글짓기 모임에 간다. 손주들의 카톡 이모지만 보는 게 아니라 때론 그들이 불러달라고 요청한 음식을 함께 만든다. 남편에 대한 분노도 희미해졌다. 대신 저 사람은 저 방식으로 살고 나는 이 방식으로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자유였다. 비교하지 않을 자유. 남편을 용서할 필요도 없고 남편처럼 행복해질 필요도 없다는 자유. 정미수는 노인정 글짓기 모임에서 신입 할머니 박미영을 봤다. 눈빛이 정미순의 과거 눈빛과 똑같았다. 황혼이 이혼한 지 2개월이라고 했다. 박미영은 처음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정미순이 다가갔다. 언니,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지옥 같을 것 같지만 이것도 자유야. 아프지만 살아가는 자유. 정미수는 박미영의 손을 잡아줬다. 50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그 손잡음. 이제 정미수는 그것을 할 수 있었다. 자신의 경험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미수는 알게 되었다. 마지막 장면. 정미수는 자신의 오피스텔 창문에서 서울의 야경을 본다. 밤 9시. 아무도 자신을 재촉하지 않는다. 밤 10시가 되어도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정미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자유는 지옥이었다. 하지만 그 지옥을 헤쳐나가면서 난 비로소 나를 만났어. 정미순의 얼굴에 미소가 핀다. 그 미소에는 과거의 슬픔도 현재의 어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올 가능성도 있었다. 황혼이혼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72세의 정미순이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글짓기 모임에서 박미영의 손을 잡으며 언니, 지금 힘들지? 정말 힘들 것 같아.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목이 메임. 이것도 자유야. 아프지만 당신의 자유야. 울음 언니. 이게 정말 자유인 거 맞아? 너무 무섭고 외로운데. 응, 자유는 그런 거야. 무섭고 외롭고 아프지. 하지만 당신의 것이야. 누구의 것도 아닌 당신 것의 인생. 엄마, 나 엄마 글 읽었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황혼이혼이라고 들었을 때는 패배처럼 들렸다. 50년을 버리는 거,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내 인생을 선택하는 것. 우리는 오래 살았다. 너무 오래. 누군가를 위해서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산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